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통계청장과 IMF 상임이사를 거쳐 현재는 김앤장 고문,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 제쳐두고 바로 이 직함으로 소개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의 오종남 회장님 모셨습니다. 지식은 불리면 불릴수록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드는 게 없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개발연구원.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1975년에 이제 곧 50년 됩니다. 네. 30대 후반에 장만기라고 하는 청년이 네. 개인이 네. 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인간개발연구원입니다. 50년이 됐군요. 이제 곧 50년 됩니다. 네. 굉장한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개발연구원 네. 오종남 회장님을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몇 가지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마음에?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뽑으셔가지고 내가 좀 연구스럽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저는 여기서는 오늘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으로 나왔으니까 조찬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그 50년 동안 생존해온 모임인데 네. 이걸 이제 자세히 또 네. 말씀을 주셔야 될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찬 공부 모임이군요. 예. 네. 그럼 아침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주- 아침 7시부터 네. 9시까지 2시간 동안 하는 모임인데 2시간.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1961년 5월 달에 당시 박정희 소장이 세계에서 세 끼 밥도 못 먹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난을 극복하자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5.16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1년 7월 달에 2달 후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간판을 답니다. 그리고 62년부터 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가 필요했냐. 아니 공무원들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소위 두뇌 집단 띵크탱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971년 3월에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로 만드신 거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굴지의 개발도상국의 멋진 띵크탱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4년 후인 1975년에 30대 후반의 장만기라는 청년이 아니 경제개발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지 않냐. 그것도 기업의 임원이 하지 않냐. CEO를 중심으로 한 임원이 하지 않냐. 그래서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조찬 연구 모임을 1975년 2월 5일 날 시작을 했는데 매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2,000회가 넘는 조찬 연구 모임이 이 나라에 도입된 출발점입니다. 2,000회가 넘는. 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오랜 얘기를 하시다 보면 또 이게 자꾸 이 젊은 분들한테는 라떼는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이 뭐 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2시간을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2,000회 지금까지 뭘 공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뭘 공부하셨나요? 지난주에는 참 재미있게도 KDI의 원장을 모시고 지난번 네. KDI의 원장을 모시고 제가 KDI와 HDI를 잠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KDI는 한국의 경제개발뿐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이잖아요. 그 원장님을 모시고 KDI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고 네. 그 과정에서 KDI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를 인간개발연구원의 회원분들이 한번 되돌아보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을 키우는, 배양하는 이런 인간개발연구원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인간개발연구원을 장만기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청년이 만든 거죠. 그러면 개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경제개발과 인간개발, 한국개발과 인간개발, KDI와 HDI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HDI는 그 스스로가 인구를 늘리거나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도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똑같은 자본을 들여와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자본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소위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개발의 인간개발연구원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KDI가 우리나라의 전략, 예. 또 어떤 장기적인 발전 방안, 예. 또 뭐 그건 이제 시기적으로도 다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하는 그런 싱크탱크인데 예.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지난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 때. 예. 더 재밌는 거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소질을 배양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고 배우기에는 머리들이 좀 컸잖아요. CEO들이니까. 그래서 CEO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분의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학생도 되고 선생도 되는 이런 식의 연구 모임이다. 그럼 아까 HDI가 HDI. 이제 인간개발연구원의 약자죠. 네, 휴먼 디벨롭. 휴먼 디벨롭. 그래서 이 HDI의 조찬 모임은 어디서 합니까? 밥도 주고 하려면은 부엌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코엑스 인터콘의 다이아몬드 홀에서 그럼 어떤 딱 장소를 정해놓고 호텔의 어떤 한 곳을 네, 정해서 네,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서빙을 받으면서 이렇게 네, 네.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네, 네. 2시간 동안이나 한단 말이죠. 아침 시간에 결코 그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렇죠? 졸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근데 좋은 사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 네.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공부가 힘든 거는 너무 간단해요. 왜 힘드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 시험만 안 보면 공부 재밌어요. 네. 근데 시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볼까 하고서 자기 돈 내고 자진해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네. 돈을 다 내는군요. 회비 내죠. 회비. 그러면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떤 회비를 내는 겁니까? 회원의 등급이 있는데 인간개발연구원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업을 해가지고 네.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님,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장품에 아마 여러분이 어떤 화장품을 쓰시더라도 반쯤은 한국콜마가 만든 네, 화장품 네, 쓰시는 네, 거잖아요. 네. 혹시 등산복 뭘 입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님 음. 이런 분들이 인간개발연구원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함께 공모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연간 회비를 이제 많이 내시고 1,000만 원 네. 내고 네. 보통 사람들은 15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회원들이 기업 경영을 하시는 CEO 분들인가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기업 경영을 하시는 CEO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머리에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실 텐데 네. 여전히 그렇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성공한 기업인들은 음. 성공한 기업인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성공했는데 지금 왜 나보고 바꾸라 그래? 그런데요.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 바꿔 이러면 싫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스스로가 야 나는 이제까지 해온 건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 하고 스스로 깨치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교육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잖아요. 근데 학습이나 연구는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학습은 자기가 하는 거지 누구한테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야, 이 대목은 내가 정말 좀 받아들이고 싶다. 또 남의 경험을 듣다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공부합니다. 좋은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 같이 공유하자. 뭐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고 그렇죠.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맞습니다. 것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는 네.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강의가 또 재밌다고 하십니까? 어떤 아까 죄송합니다. 이 강의가 아니라 프로그램. 뭐 그래도 특강이라고 해도 돼요. 네, 특별 네. 강의. 네. 뭐가 재밌다고 하느냐? 저는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회장으로 뭐 추대를 한다 그래서 저도 뭐 뭣도 모르고 회장 추대했다 그래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경영만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산다는 것도 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가끔은 다른 동네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2달 전에는 영원한 지젤 유니버설 발레단의 문훈숙의 발레 이야기. 아, 네. 그런 것도 들어요. 네. 근데요, 사실 경영자들이 무슨 발레 뭐 재미있을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정말 도움이 됐다. 아. 우리는 성공한 발레리나의 성공 스토리만 알지 발레리나의 그 무너진 발가락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발레리나의 성공한 미소 밑에 깔려 있는 그 힘듦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세상에 기업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뭐 다 힘드네. 그럼 꼭 뭐 교과서의 강의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다양한 주제를 맞습니다. 가지고 맞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스토리들을 네. 우리가 담아내는
네, 네. 그런 형태의 모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제가 회장 되고 나서 모신 연사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연봉 킹이라고 하는 우리 권오현 회장을 초빙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예, 초격차라고 네. 하는 거에서도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배달의 민족 CEO를 초빙해가지고 도대체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됐냐,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공했는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배울 시사점은 뭔지 이렇게 서로 하는 그래서 HDI 경영자 연구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MZ 세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기성세대나 또 장년 세대나 모두를 망라해서 서로가 좋은 경험들을 잘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어떤 원칙이 있으시다고요? 뭐 숫자를 표현해서 뭐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2002년에 네. 제가 딱 50이 됐을 때 통계청장으로 갔습니다. 청와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을 하다가 저는 통계청장을 정말 제가 나이 들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해서 통계청장을 갔는데 가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제 촌놈이니까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누가 환갑을 맞으면 그날 하루는 동네 잔치였거든요. 많은 걸 먹고 마시는 많은 것도 그날 부잣집 환갑 맞으면 한 3일 잔치했어요. 네. 근데 환갑 잔치가 시들해졌잖아요. 지금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왜 환갑 잔치가 시들해졌지? 그래가지고 통계청에서 만드는 생명표를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요, 1960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평균 수명이 52살이었더라고요. 근데 2000년에 52살이 아니고 76세가 된 거예요. 76세가. 76세. 네. 그러니까 불과 40년 동안에 24살이나 늘어난 거잖아요. 아니 평균 보통 사람이 다 76세까지 사는데 무슨 환갑이 대단하겠어요. 생일 중에 하나죠. 70세 고위잔치마저도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이런 속도로 늘어가면 2년에 한 살 꼴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90까지 살겠더라고요. 90까지. 네. 그래서 만든 게 제가 2002년에 만든 21세기 삶의 공식이에요. 30년 부모 밑에서 살다가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고 나면 예전에는 나머지 인생이 나물 여자 여생 자투리 인생이었는데 이제 또 30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30, 30, 30이라고 하는 21세기 삶의 공식을 제가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30, 30, 30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30년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30년은 부모 밑에서 자기의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30년은 또 자기도 자기 부모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기르면서 거까지 하거든요. 거까지. 제가 그 경고장 낸 거는 거까지예요. 거까지 하고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봐온 대로 환갑 지나면 대충 살다가 죽는 줄 알고 그 이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60이 되기 전에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기르는 거는 부모님처럼 하지만 부모님과 달리 90까지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60이 되기 전에 정년하고 남은 30년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경고장을 제가 날렸습니다. 사실 인간개발연구원은 그 각각의 30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연령 설정을 90세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연령을 90세로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말이죠. 그거 좋은 거죠. 네. 좋은 건데요. 인간개발연구원에 경영자 연구 모임은 2,000회가 넘었고요. CEO 썸머 포럼이라는 여름 포럼이 40회가 됐습니다. 40회를 이제 하면서 제가 오프닝 대담을 그 바닥에 그래도 최고의 석학이신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대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오래 사는 거였잖아요. 장수였잖아요. 장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장수가 축복일까?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60 환갑을 맞았는데 남은 30년을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재앙일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시영 박사님하고 저하고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또 다들 이야기를 해요.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5세 다 멀쩡해요. 멀쩡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장들은 60세가 되고 나면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이번에 이시영 박사님하고 저하고 제안을 하기를 앞으로 65세가 아니라 7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5세 이상 인구가 얼마일 때 고령환이 고령이니 초고령이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점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 30년 중에 적어도 15년은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 하는 연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 또는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90세 또 75세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는.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난 우리 네. 김 대표 말씀이 다 공감하네. 네네네. 요새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재수 없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허구한 날 뭐하고 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차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평균 수명은 지금 83세가 넘었어요. 지금 83세가 넘었는데 건강 수명은 안 늘어요. 73세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데 병치레하면서 마지막 10년을 살다 가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바라던 장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여유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부족하지 않는 삶의 준비가 돼 있는 그러한 건강한 장수를 우리가 기대했던 거지. 그냥 오래 사는데 마지막 10년은 병치레하다 간다. 그러니까 더 노후 대비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되게 예기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러면 70세 이후 그러니까 마지막 30년, 30 플러스 30 플러스 네, 30의 마지막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겁니까? 마지막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좋은 거냐 하는 우리 김 대표님 질문 정말 잘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30년을 기다릴 게 없다. 네. 적어도 60이 되기 전에 10년 전부터라도 마지막 30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30년이 왔는데 그럼 60부터 나 어떻게 살지? 이미 늦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년을 맞고 나서 직장에서 떨궈져 나갈 때 어떡하지? 이러거든요. 아니죠. 60이 정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면 적어도 50부터는 뭔가 준비를 해야죠. 준비라는 게 반드시 경제적인 준비만이 아니에요. 심적 준비도 힘들잖아요. 지금 60에 정년 퇴임하고 심적으로 충격받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충격을 적게 받으면서 마지막 30년을 그래도 건강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저는 적어도 두 번째 30년에 10년 이상은 하시라고 미리 시작하시라고 이 얘기를 인간개발연구원의 젊은 세대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이 집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어느 집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죠. 자살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생, birth, 죽음, death.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인생인데 birth의 B와 death의 D 사이에는 알파벳 C밖에 없습니다. C를 저는 선택, 초이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깡촌놈으로 태어나서 호르몬이의 외아들로 자랐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매경TV의 더 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나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나 바빠서 안 된다 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선택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현재 처한 것 중에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거를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것을 강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1961년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덕분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대한민국이 된 거죠. 이건 한두 사람의 선택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자본을 축적하자 이런 선택을 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금 오종남 회장님 하면은 과거에 많은 분들이 성공한 경제 관료, 예.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또 설계하고 또 집행하고 했던 그런 분인데 최근의 모습은 이렇게 인간개발연구원의 홍보대사가 되셔서 이렇게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뀌었다고 하는 건 좀 죄송한 얘기고 명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게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먼 남쪽 상간마을 선운사 꼴짜기에서 촌놈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또 제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우리 아버님은
당시 이제 군인으로 전사를 하시고 아하. 제가 호르몬이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의 평생 프로젝트가 하나뿐인 아들 저 아니겠어요. 그 덕분에 저는 시골에 제 초등학교 동창 74명 중에 중학교 10명 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완전 깡촌 놈입니다. 네. 근데 그 덕분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저는 어머님의 헌신 덕분에.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1975년부터 31년을 하고 이제 2006년에 제가 이제 김현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는 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을 자문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외국에 가서 사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김현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사무소지만 법무실장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무실장 외에 경영진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게 제 본업으로 지금 17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재능 이런 게 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덕분에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그래서 본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내가 사회에 진 빚을 갚는 기분으로 봉사활동으로 소위 프로보노로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이런 직함이 많습니다. 제 서울대학에서도 제가 과학기술 혁신 최고과정의 주임 교수를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먹어서 명예주임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남들이 그래도 보지 못한 영역을 많이 보고 온 참 운 좋게도 제가 그래도 국제화가 많이 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까 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 내가 좀 얼굴을 들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자 배워서 뭘 배워서 남을 주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배워서 남주잔 말, 그 자체가 제가 만든 건 아니겠죠. 근데 네. 논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면요, 경제학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김 대표님이 사과를 하나 갖고 계세요. 저는 배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김 대표님은 배를 좋아하시고 저는 사과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바꿔 먹으면 두 사람 다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이 나눠 먹어도 되죠. 나눠 먹어도 되는데 절반 절반씩 나눠 절반씩 먹어도 나눠 먹어도 되고 그걸 이제 교환의 이득이라고 네. gains from trade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요 그래봤자 여기까지는 경제학이에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봤자 배 하나 사과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대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잠깐 이렇게 찔러주시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쭉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공감을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던 이만한 거라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단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게 늘어나는데 제가 김 대표님께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게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김 대표님이 저한테 아이디어 주셨다 그래갖고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물질이 아니라 지식은 불리면 불릴수록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드는 게 없다. 그래서 배워서 남 준다고 해서 내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배워서 남 주자고 서울대학 우리 과정에 캐치프레이즈가 배워서 남 주자인데요. 우리 수료한 CEO 중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제 그 신사옥을 지었다고 개관식에 와서 테이프 끊어달라고 연설하러 갔더니 앞에다가 배워서 남 주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네. 언뜻 그 말씀을 보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보통 2, 둘이라는 게 우리
예. 기존의 산수의 예. 법칙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넷이 될 수도 있고 내겐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내게 안 줄어드니까. 네. 내게 안 들어줄고도 안 들어줄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지식 아니겠어요? 네. 제가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아하.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꼰대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서 또 꼰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삼성전자다, SK다, 또는 뭐 현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1세기에 앞으로 기존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축이 하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또 하나의 축은 저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 그 가운데서도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또 10조 원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또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회장이 한 20년 전부터 본인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부터 구상했던 게 다음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에게 어떻게 하면은 자기 경험을 전수할까 해가지고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팜이었어요. 플래닛까지는 아니고 팜에서 빌리지 갔다가 이제 팜까지 플래닛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마을이 됐다가 이제 플래닛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1,000억 이상 기업으로 된 숫자만도 20개가 넘습니다. 그 사이에. 거기에 권혁빈 회장이 권오연 회장과 저를 초치영을 해가지고 오렌지 플래닛 창업재단에 재단을 만든 거죠. 거기서 지금 그 재단의 이사장을 권오연 회장이 맡고 있고 저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권혁빈 회장과 같이 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축을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 한국 청년들의 미래에 바람직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플러스 30 플러스 30의 기준에서 보면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될지 혹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데 30년 후에는 혹여나 후진국이 되어 있을지 않을지 또는 생산성이 그만큼 더 올라가서 많은 부를 더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겸허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첫 번째 질문 답을 두 번째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왕의 매경 TV에 나온 김에 한 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 플러스 한 가지 합해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일본은 인구 조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국세 조사라는 말을 써요. 그렇군요.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아니 세력. 세력. 내셔널 파워. 네. 국세. 네. 응? 세력이 있어요. 세력. 공감이 가시지 않아요? 네.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나라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사람이 축적한 자본을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활동을 하는 거가 경제잖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그건데 생산성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A를 쓰느냐 B를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성과가 달라지잖아요. 기계를 이번에 새로 좋은 걸 하나 들어왔다. 이 기계를 A가 만지느냐 B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성능이 달라요. 이거를 생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와 자본, 축적된 자본에다가 사람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합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IMF나 월드뱅크나 세계의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인구도 조금은 줄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자본도 축적할 만큼 지금 했고 문제는 생산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인간개발연구원은 바로 그 경제개발이 됐건 사회개발이 됐건 나라개발이 됐건 이런 걸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을 길러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저출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2002년에 이미 이제 통계청에서 제가 제기를 한 건데 저출생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앞장을 가리는 이 사회의 보탬이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려요. 그러면 기왕에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길러서 생산성을 높여서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으로 삼을 거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낳은 아이 기르는 데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어요. 최근에 겨우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5세를 그냥 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75세까지를 충분히 건강도 있고 의욕도 있고 힘도 있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빨리 줄지 않고 천천히 줄게 할 거냐 하는 거 못지않게 기왕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생산성을 늘릴 거냐 하는 것도 이것도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60년,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돼서 60년 동안에 불과 $100도 안 되는 나라가 35,000달러가 돼서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은 인구는 29등입니다. 5,155만이.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가 24등이고요. 총생산 GDP는 세계 10등이 됐지 않았습니까? 1조 8천억 달러가 됐으니까. 혹시 지금이 피크 아니야?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걱정해야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만큼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음 세대 유니콘, 데카콘 멘토링을 하는 사람 중에 제가 권호연 회장하고 권혁빈이라고 하는 스마일게이트의 CVO라고 쓰고 있습니다. Chief Visionary Officer인데 권혁빈 회장과 우리 셋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금주에 지금 셋이 일본에 출장도 가서 2박 3일 동안 하는데 한 번도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버는데 또 돈도 안 되거든요. 저는 쓰는 데만 전공이지 뭐 버는 건 전공이야. 그런데 뭘 생각하느냐. 권오현 회장이나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쓸만한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꼰대들이 요즘 젊은 애들 틀렸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은 안 알려져서 그렇지. 뭐 고적빈 회장도 은둔 생활하고 있으니까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우리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을 보면은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노력해서 여기까지 가져왔고 우리 세대도 조금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속의 한국으로 만드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개발연구원 네.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한 해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2025년 2월이 이제 50주년 됩니다. 그래서 5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지나온 50년 동안에 잘한 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세상도 바뀌고 대한민국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개발연구원이 나아갈 50년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의미 있게 이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김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세대들 좀 들여다가 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원로들의 경륜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깡촌놈으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로 살자. 그래서 굳이 인생 키워드를 말하라면 감사. 지금 1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전사하신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라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겠느냐. 얼마나 이 사회에 내가 빚을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인간개발연구원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우리 김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젊은 분들이나 또 나이 든 분들이나 우리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경쟁력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개발연구원과 오종남 회장께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